안녕하십니까. 아주대 가정의학과 김균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등 기능성 소화기 질환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능의학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성 소화기 질환은 구조적 이상이 없이 반복적이면서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로마 기준, 포의 기준에서 진단을 하고요. 기능성 소화기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변비, 기능성 설사 등이 있습니다. 보통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속쓰림이 있거나 식후 포만감이거나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부름을 잘 느낀다는 그런 증상들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될 거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변 모양이 풀어지거나 또는 변 모양이 염소토처럼 이렇게 변을 보는 양상을 보면서 복통이 있는 경우가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기능성 설사나 변비는 복통은 없는데 설사형이거나 아니면 염소통처럼 보는 변비형일 경우에 진단을 합니다. 보통 증상은 최근 3개월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시작은 최소 6개월 전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질적인 거가 감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나 대장 내시경상에서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기능성 소화기 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 이상이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는 아니고요. 그래서 질환별로 보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해당되는 IBS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약 5에서 15%, 11%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 젊은 연령층에서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돼서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소화기 질환의 그럼 원인은 뭐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장인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장 운동 이상으로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장이 좀 과민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들고 있고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먹냐, 어떤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거와 이런 모든 원인을 이런 병인을 설명할 수 있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장내 세균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게 장내 미생물 변화인데요. 장내 세균은 쉽게 말해서 우리 소화기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로 소화에 관여를 하고요. 면역에 관여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라는 자체의 기관을 보면 우리 몸은 외부 환경과 접촉하고 있는 신체 기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화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표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소화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못 들어오게 면역력이 제일 몰려 있는 기관이 소화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무려 면역력의 70%가 소화기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장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게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면역의 성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고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면역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불량과 같은 기능성 소화기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내 세균은 보통 한 38조에 이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근데 그 38조라는 균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는
그 태아의 뱃속에 그 장기에는 당연히 균이 없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균에 노출이 되면서 보통 한 1000일 정도 되면 38조에 이르게 되고요. 38조에 이르게 되면 만 3세 이후에는 균의 다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역이 형성이 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1000일이랑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애가 열이 난다던가 균에 감염돼 가지고 항생제를 쓰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균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해 가지고 장내 세균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돼서 장내 세균이 면역을 성숙하는 데 역할을 하거나, 또한 장내 세균이 생성해내 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제대로 생성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정신과 질환은 뭐 자가 그 ADHD라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폐 증상도 이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면역 질환인 아토피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8조라는 장내 세균은 성장이 되면 이들이 가야 될 집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구강에 상지해야 될 균들이 있고요. 뭐 위나 소장, 대장에 있는데, 보통 이들의 분포를 보면 구강에는 균이 많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위산의 영양에 의해서 적게 분포하게 됐고요. 근위부 소장에는 위의 영양을 받기 때문에 별로 균이 없다가 점점 멀리 갈수록, 대장 쪽으로 갈수록 균이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소화기관별 균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집으로 찾아갈 장내 세균들이 제대로 자기 집으로 못 가게 되고 다른 데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균이 많아져 가지고, 기울기가 안 좋은 균이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장내 세균 불균형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장내 세균 불균형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세로축을 장 건강이라고, 어느 정도 수준을 이상을 장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이하를 장 질환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그 중간 과정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장이 건강하다가 장 기능이 떨어지는 장내 세균 불균형인 단계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다 보면 장에 안 좋은 균들 많아서 여러 가지 기능성 소화기 질환, 더 나아가서는 염증성 잔질환도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 질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전에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는지를 여부를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앞으로 호미로 막을과 가래로 막지 않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기능성 소화기 질환에 있어서의 장내 세균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기전을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장이 건강한 장내 세균이 있는 환자들은 장 점막도 튼튼하고, 이들이 생성해내는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돼 가지고 우리 몸에 건강한 뇌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장 운동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에 안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 이런 안 좋은 균들이 갖고 있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독소가 장에 자꾸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의 결과 장 점막이 되게 예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장 과민성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음식만 먹어도 되게 예민하게 돼서 설사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복통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이런 내장 과민성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장내 세균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가스를 많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메탄이나 뭐 수소가스 같은 걸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가스 형성은 우리가 더부룩함을 되게 잘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을 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특히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함 증상을 느끼는 게 이런 가스참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수소가스나 메탄가스가 장 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 운동을 빠르게 하고, 어떤 분들은 장 운동을 느리게 해 가지고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변비가 일으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장내 세균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신체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웰리스 나무로 기능의해서 보통 얘기하는데,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열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장에 세균에 문제가 생기면 장 쪽으로 문제가 먼저 생기겠죠. 그게 IBS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도 관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염증이 오래되면 염증의 결과 장점막이 자라나는 용종이라는 것도 잘 생겨요. 그래서 용종 3번 생기신 분들은 용종을 뗐다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또 잘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용종 뗀 분들은 또 자주 떼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인 장내세균 불균형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장에서 소화되고 흡수가 된단 말이죠. 소화되고 흡수된 건 다 어디로 가냐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장이 안 좋아져서 안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 역시 안 좋은 균들이 갖고 있는 독소도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장이 안 좋아지면 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진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지방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발전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장에 독소가 들어와서 염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놔둔 사람들의 일부는 10년, 20년 지나면 간의 염증을 10년, 20년 놔둔 거랑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부는 간 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어떤 세균들에 의해서 생성하는 물질이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한 비만은 대사증후군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 좋은 균이 많아지면서 면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면역 질환인 알러지 질환이 잘 생기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잘 생깁니다. 이들의 다 모든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장에 안 좋은 균들이 체내로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세균 불균형은 의사들이 보통 어떻게 구분을 하냐? 소장과 대장을 나눠서 보통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합니다. 소장의 균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라고 하고 앞자를 따서 SIBO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소장에는 별로 균이 없어야 되는데 많아진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장에는 대장 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은 대장에 안 좋은 균들이 많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변을 가지고 염증 지표를 측정을 해서 대장에 장내 세균이 불균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장은 소장의 균이 많아진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들이 생성하는 가스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수소가스나 메탄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가 체내로 들어와서 호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 숨쉬는 호기 검사를 통해서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기계들입니다. 왼쪽은 수소가스와 황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고요. 오른쪽은 수소와 메탄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어느 기계를 해도 도움이 되는 거고 물론 가장 좋은 게 수소와 메탄이나 황화수소까지 세균들이 생성하는 모든 가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서 하나씩 약간은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 SIBO라는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은 보통 생기는 이유가 어떤 거냐? 보통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한 술, 스트레스, 운동 안 하는 경우가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위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위산,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 운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로 합병증이 생기면 장 운동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 청소가 잘 안 돼서 세균이 많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도 장 운동이 떨어져서 SIBO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거는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쓰이는 PPI라는 위산 억제제를 쓴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을 썼기 때문에 이 회색 그래프는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증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이지 않는 증상들은 하복부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장에 세균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 역류성 식도염과 도움이 되는 PPI라는 위산 억제제를 약 2달 썼더니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상복부 쓰림이나 트림 같은 역류하는 그런 증상들은 좀 줄어드는데 보이지 않던 검은 막대가 증가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복부 증상과 관련된 세균 증식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그게 더부룩함이나 복통 같은 거, 일부는 설사도 있고요. 6개월까지 치료를 했더니 상복부와 관련된 증상은 많이 막대 그래프가 줄어드는데 하복부 막대 그래프는 굉장히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이런 위산 억제제를 오래 쓰면 이게 시보의 하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약은 좀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좀 쓰고 단계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왜 잘 생기냐는 기전은 우리가 위산이라는 거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도 관여하지만 구강에 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구강에 있는 균도 삼키게 됩니다. 그런 삼킨 균이 위를 통해 가지고 소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위산이 그때 분비가 돼 가지고 소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사실은 해요. 근데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위산 억제제를 계속 쓰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게 돼서 소장의 균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대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하는 게 대변을 가지고 대장의 염증 지표를 검사를 합니다. 그게 칼프로텍틴 검사라고 합니다. 이 칼프로텍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염증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이 증가됐다는 거는 대장에 안 좋은 균이 많아 가지고 염증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치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능의학적으로 5R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이 5개로 시작돼 가지고 5R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균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제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요. 장이 안 좋아진 또 환경도 있어요. 장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보충 단계가 있고요. 안 좋은 균을 죽인 다음에는 좋은 균을 주는 접종, 이거는 유산균이나 유익균을 주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좋은 균이 많으면 장점막이 장에 안 좋은 균의 염증으로 인해서 장점막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장점막을 깨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복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선생님 왜 제가 안 좋은 균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런 이유가 어떤 생활환경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걸 교육한 균형이 깨진 거를 개선을 시켜주는 교육 단계가 마지막으로 리밸런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 연구를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건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이 연구는 항생제를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세균의 기본적인 이유가 최근에는 장내세균에 안 좋은 균들이 많아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이유가 안 좋은 균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쓴 겁니다. 물론 흡수가 되지 않는 비흡수성 항생제의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비흡수성 항생제를 썼더니 보통 트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쓴 환자에서 2주 동안 썼습니다. 비흡수성 항생제를 79%가 좋아진 환자들이 더 많았고요. 트림 같은 것도 훨씬 좋아진 환자들이 70%대였고 식후 더부룩함도 훨씬 좋아진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약 대비.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원인이 장내세균 불균형이었고 그 세균을 잡는 치료를 했더니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이 좋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의 비흡수성 항생제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비흡수성 항생제를 2주 쓰고 나서 2주 쓸 때 동안의 증상을 평가하지 않고요. 약을 끊었습니다. 이 연구자는.
끊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 호전되는 게 유지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끊었음에도 증상 호전된 사람들의 분율이 훨씬 더 유약 대비 많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장내세균 불균형이고, 그런 세균을 근본적인 치료를 했더니 그 약을 끊어도 증상 호전이 유지되더라라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연구는 이번에는 비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이 항생제를 반복 치료했을 때의 효과를 본 겁니다. 연구의 디자인은 보통 이런 그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비흡수성 항생제를 2주 동안 썼더니 65명 중에 54명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잘 추적을 해봤더니 이들 중에 40명이 또 재발이 돼서 왔대요. 근데 이들한테 또 비흡수성 항생제를 썼더니 38명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추적했더니 이들의 일부가 18명이 또 재발이 돼서 이들한테 또한 비흡수성 항생제 2주 썼더니 17명이 좋아졌다는 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동일한 개인에서 많게는 5번까지 썼다는 게 연구 결과인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동일인에서 5번에 써도 치료의 반응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항생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내성인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한 동일인한테 계속 써도 반응이 있다는 거는 임상적으로 내성이 잘 생기지 않다라는 거죠. 증상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2주 동안 썼더니 그 치료 후 반응률은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재발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주간의 기간은 충분히 장내세균을 잡는데 충분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비흡수성 항생제도 항생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연구 결과입니다. 소장내세균 과증식 환자에서 비흡수성 항생제의 안정성을 연구 결과를 보니까 유약 대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화기학회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임상 진료 지침을 발표했는데, 비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비흡수성 항생제인 리팍시민은 치료 권고 사항이 스트롱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이런 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정도의 권고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성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장내세균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치료 효과도 좋긴 하지만 재발도 잘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연구한 건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치료의 반응이 증상이 호전됐는지를 봤습니다. 왜? 기능성 소화기 질환이라는 거는 증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기능의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세균 불균형을 이제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은 호기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대장은 대변 염증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제가 그러면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검사가 좋아질 때까지 약을 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비흡수성 항생제를 한 달 만에 한 달 써야지 호기 검사가 좋아진 환자들, 2달 써야지 호기 검사가 좋아진 환자들, 3달 써야지 좋아지는 환자들의 결과인데, 이 결과가 뭐냐면 치료 전에 수소호기 검사들의 수소호기 정도의 결과 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하기 전에 수소가스를 많이 생성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이들의 장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같이 평가를 했죠. 기본적으로 2달을 써야지 수소호기 검사가 좋아진 사람들이나 3달을 써야지 수소호기 검사 결과가 좋아진 사람들 모두 한 달 만에 다 증상은 좋아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 연구 결과는 증상만으로 판단을 하면 수소호기 검사가 결국은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 다 제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재발이 잘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치료의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거 제가 역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소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을 타겟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한 연구입니다. 이 역시 4주 만에 대장의 염증이 좋아진 환자들, 8주 만에 좋아진 환자들, 3개월 만에 좋아진 환자들 모두 한 달 만에 증상은 다 좋아졌고요. 아까 수소기 검사 결과처럼 패턴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 결과도 객관적인 검사가 좋아질 때까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게 장이 안 좋아지면 간이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장을 좋아지게 하면 간이 좋아질까요? 라는 기반으로 이 연구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이런 비흡수성 항생제를 6개월 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LT나 AST라는 거는 간 수치인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썼더니 리팍심이라는 비흡수성 항생제 쓴 그룹에서 점점점 간 수치가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고, 위약을 쓴 군은 간 수치가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장을 치료하면 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5R에서 리무브 얘기했고 제거, 그다음에 보충 단계인데, 보충의 의미는 장내 세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산이 분비가 저하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즙산이 잘 생성되게 안 되는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화효소제를 주거나 2차성 담즙산이 우루사 같은 걸 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걸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이것이 연구한 건데요. 우루사라는 걸 가지고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15가 좋아지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루사를 썼더니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이 좋아진 환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고요. 그 이유가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들이 메탄을 생성하는 균이 많았었는데, 우루사를 쓴 군에서 그 메탄을 생성하는 균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루사도 어느 정도 자연 항생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 좋은 균을 죽였으니까 좋은 균을 죽이는 단계가 재접종 단계고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균들이 있죠. 이런 걸 주는 건데, 프로바이오틱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이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프리바이오틱 중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프리바이오틱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이런 장내 세균들이 이런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을 생성하는데,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스를 잘 형성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포드맵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퍼먼터블이라고 발효가 잘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세균들에 의해서 가스가 잘 형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음식들이냐면 밀가루, 그다음에 양파, 마늘, 사과, 배, 수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되게 불편을 많이 해요. 좋은 음식들이 또 분명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적게 먹어야지 장 증상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음식들을 보면 가스가 많이 형성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 균들이 많아져서 생기는 거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안 좋은 균들이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가스 형성이, 궁극적으로 이런 균들을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 몸에 분명 유익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마늘, 양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세균들을 먼저 죽인 다음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가스 차임이나 그런 불편감을 훨씬 더 환자들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몸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을 주는 거를 저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제 자체도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분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유산 프로바이오틱을 줬더니 15 소장내 세균 과정식을 죽이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용량을 좀 높이면 높일수록 과민성 장충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 연구는 다제
그 균주들이 되게 많이 포함된 유산균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한 건데 그런 환자들한테 과민성 장증후군도 좋아지고 수소호흡기 검사를 측정한 CVO도 좋아지고 대장 염증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거는 하나의 균주만을 가지고 기능성 설사가 있으면서 대장에 염증이 있는 환자를 치료했더니 역시 좋아지더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고 한 개의 균주가 아니라 역시 다 여러 가지 균주가 포함된 그런 기능성 설사가 있으면서 염증 있는 환자를 썼을 때 역시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내가 먹어야 될까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걸 대답을 할 정도의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균주가 제일 좋은지, 어떤 균주들의 조합이 제일 좋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용량을 먹어야 좋은지, 그리고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추적 기간은 어느 기간인지, 어떤 환자에게 유산균을 어떤 균을 줘야 되는지를 대답을 할 정도의 연구 결과는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더 정확한 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 전망으로서 염증이 생기면 그 장 점막이 손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손상된 거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글루타민이나 알기닌, 비타민 D도 있고요. 비타민 C도 있고 아연입니다. 이게 각각 다 손상되는데 회복되는 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대표적인 연구 결과만 소개시켜 드리는데 아연입니다. 아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연구는 동물 연구인데 에탄올이라는 술을 먹였어요. 쥐한테. 그랬더니 장내 독소가 많이 증가된다는 건데 술을 먹이면 근데 이 쥐한테 아연을 같이 먹이면 그 장내 독소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환자들은 장내 점막이 쉽게 깨진다는 거고 아연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장점막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비타민 D도 역시 부족하면 장점막이 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요즘에는 쉽게 혈액으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D가 보통 30 이하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보니까 이상을 좀 유지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알기닌이 부족했을 때 장점막이 쉽게 깨진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알기닌도 부족하면 처방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알기닌 사실 부족 여부는 어떤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보통 기능의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를 못하면 그냥 알기닌을 보통 경험적으로 먹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글루타민도 되게 장점막 회복에 도움되는 건데요. 이 연구는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한테 글루타민을 준 연구인데 심한 화상을 입으면 장점막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점막이 깨진 환자한테 글루타민을 줬더니 장점막이 회복되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항암제를 치료하면 장점막이 쉽게 깨지는데요. 그런 항암제를 치료하는 환자한테 미리 글루타민을 줬더니 글루타민을 주기 전보다 준 후에 글루타민 레벨이 증가돼 있고 그런 환자들한테 글루타민 줬던 환자들한테 장내 독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죠. 그래서 글루타민도 장점막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자들이 깨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잠을 못 잔다든가 운동을 안 한다든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수면을 못 취하면 또한 이거 면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면제를 저는 복용할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술에 좀 관대하잖아요. 술은 장내 세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 자체가 장점막을 깨트리기도 해요. 그래서 술은 아주 장내 세균의 아주 극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관대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장내 세균이 많이 증가되고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관리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장내세균 기능성 소화기 질환 환자에서 장내세균 불균형이 있고 그런 환자의 치료를 요약을 해보면 안 좋은 균을 먼저 죽이는 노르믹스라는 항생제를 보통 쓰고요. 치료 기간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료 기간을 보통 결정을 하고요.
보통은 그 리플레이스라고 보충 단계에서는 우루사 같은 거를 주거나 아니면 소화 효소를 같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좀 더 보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균 죽이는 치료에 있어서의 리무브에서 항생제 치료는 제일 효과적인 걸로 지금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균을 죽인 다음에는 좋은 균을 주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주는 단계를 거치고요.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막이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경구 영양제 글루타민을 주거든가 아니면 그 주사제로 영양제를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술 같은 거를 좀 자제를 권고하고요. 운동을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를 권고하는 리밸런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만 먹으면 기본적으로 5-6시간 정도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고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불러져서 식욕도 많이 없어졌어요. 가스 차는 것 같고 배도 단단해지고 심할 때는 콕콕 찌르는 느낌도 드네요. 왜 소화불량인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식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증상이 나아지질 않아서 고민입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해서 이제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장내세균 불균형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능성 소화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소장의 문제인지 대장의 문제인지를 유병률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기능성 소화기 질환 환자의 소장의 문제가 한 30%, 대장의 문제가 한 30% 정도인데 각각 원인 둘 다 문제인 경우는 10%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두 개 합치면 거의 60-70%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환의 원인이 장내세균이 원인이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찾아서 꼭 치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기능의학을 하시는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님이 위랑 장이 매우 약한 사람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스트레스, 위염, 장염, 장마비, 위경련 등을 다 겪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속이 안 좋고 뭘 먹으면 체하고 속이 안 좋고 구토감, 가스 올라오고 생긴 적 어떤 변비도 생기기 시작하겠죠.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갔을 때 복용하고 있는 철분제의 부작용일 수 있다 해서 철분제를 끊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속 울렁거림이 더 심해져서 약도 끊고 철분제도 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전 불면증도 심해졌는데 가끔은 심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같이 옵니다. 예, 인생이 아름다운 님도 역시 장내세균과 관련된 증상들을 다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이 안 좋으면 심장과 관련된 컨디션도 안 좋아서 사실 부정맥도 생기고요. 수면도 깨지고 그다음 피로감도 되게 잘 와요. 그래서 제 환자들도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장 증상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피로감도 되게 잘 느끼고요. 초저녁에 좀 깔아지다가 그 시간을 버티면 오히려 또 밤 12시 1시 쌩쌩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어깨나 목 쪽에 무거운 감 되게 잘 느껴요. 그리고 편두통도 되게 잘 찾아오시고요. 빈혈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어찌라는 증상도 잘 생겨요. 이런 게 장에 안 좋은 균들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필요한 영양소가 잘 안 들어오게 해서 영양 불균형이 초래하는 거고 그런 영양소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는데 호르몬도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도 같이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희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가 설사가 주로 나타나더라고요. 매운 음식 먹어서 그렇더라고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 증상 되는 증상인가요? 매운 음식 자체가 캡사이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내세균 불균형이 없어도 매운 음식 먹으면 그걸로 자체로도 약간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운 음식 자체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근준수님이 안녕하세요. 유산균 섭취가 도움이 될까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장내세균을 죽이는 항생치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항생치료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제 섭취를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환자에 있어서 항생제를 먹었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산균을 보통 치료하는 경우도 또 때에 따라 있습니다. 근데 드물긴 합니다. 송하연 님께서 특별히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하지 않았는데 물설사와 정상 대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일 조금 더 된 것 같고요. 평소와 달랐던 부분은 크게 떠오르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있었다는 것과 아이스 음료를 한 잔씩 먹은 거 외에는 없는 것 대체 왜 그럴까요? 송하연 님은 이 증상이 기본적으로 10일 전에 생긴 게 처음인지 아니면 아까 기능성 소화기 질환의 증상이 기본적으로는 6개월 전 되게 오래된 거가 됐을 때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기간 면에서 만약에 짧다고 하면 일시적인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은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급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병원에 가시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레오맘님은 저 검사는 모든 병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기능의학을 하시는 병원만 가능합니다. 뭐 저는 이제 수원의 아주대병원에 있으니까 그쪽 병원에 가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근처 병원을 찾으려면 인터넷에서 대한기능의학회를 찾아보시면 대한기능의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네 주치라고 하는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병원들이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래도 좀 하는 병원도 꽤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혹시 하시는 병원을 찾아서 아니면 전화를 해봐서 연락해봐서 하시는 병원이 있으면 그 근처 가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키님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를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이라도 식습관 고치면 좋아질까요? 어찌됐든 이런 생활 습관으로 해서 지금 증상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증상이 기능성 소화기 질환이 있다고 했으면 쉽게 안 됩니다. 식습관으로. 이미 안 좋은 균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거꾸로 이런 안 좋은 균들이 많아지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식습관으로도 쉽게 돌리지도 않고요. 설사 제가 장내 세균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항생제를 치료한다 해서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지도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아침에 이게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에도 쉽게 반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 습관으로도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건 너무 관여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또 이런 게 더 안 생기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식습관은 반드시 좋게 유지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레몬맛 사탕님이 늘 설사를 달고 배에 가스가 차서 일상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설사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늘 이렇네요. 특히 식사 후 곧장 신호가 오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만 배에 가스가 금방 차서 명치가 아프기도 해요. 이런 증상으로 치료를 몇 번 받아보기도 했지만 도돌이 편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가 되긴 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환자를 많이 보는데 상당히 많이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성 위염이 건강검진마다 표재성, 위축성, 장상비 틀리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태 증상은 없었는데 최근 일주일 전부터 상복부가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최근의 증상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급성으로 나타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하거나 운동을 좀 하시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으면 그 관련된 증상약만 조금 주고요. 굳이 항생제를 먹이진 않습니다. 지켜보고 그래도 이제 호전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검사를 보통 권합니다. 그래서 뭐 증상이 좀 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병원을 좀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건강검진자 표재성, 위축성, 장상피는 그냥 사람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이게 꼭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을 느끼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이러진 않았는데 점점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대신 대장 내시경에는 용종도 없고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로나 1116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내세균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장내세균과 관련된 좀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를 하고 안 되더라도 사실은 정 검사가 없으면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치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있으면 이걸로 호전이 있으면 장내세균이 많았구나라고 하고 진단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검사가 없이 이제 치료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균이 다 죽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남아 있는데도 균이 어느 정도 힘이 없어져서 좋아진 건지 그걸 알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가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염에 걸린 적도 없는 아이고요. 유산균을 안 먹여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도 소화도 조금 보는데요. 소화 같은 경우에 뭐 호기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하고 대변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은 보통 대변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좀 그런 증상이 오래됐다고 하면 대변을 가지고 대장의 염증을 좀 보는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염증이 있으면 저는 이제 애가 먹을 수 있는 나이면 항생제를 좀 치료해 보고요. 애가 먹을 수 없으면 가루약으로 된 유산균제를 좀 그걸 먼저 복용하고 복용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흔하게 우리가 항생제는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유산균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유산균을 먹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시도라고 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느닷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 전혀 없고 몇 달 전 몇 년간 준비한 큰 시험이 끝나서 오히려 아주 느슨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배변 건강만큼은 아주 자신 있었거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느닷없이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장내세균이 안 좋은 균이 많아지는데 안 좋은 균이 당장 있다고 해서 내가 증상을 느끼진 않아요. 얘네들이 나를 건들 정도로 힘이 세져야지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증상을 느끼는 거는 얘네들이 나를 건들 정도로 힘이 세졌을 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느끼게 되면 균은 이미 많은 거는 옛날이지만 증상은 내가 지금 느끼면 이게 방금 내가 갑자기 그동안 괜찮은데 지금 생겼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느꼈는데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증상이 개선이 안 되고 오래되면 장내세균 불균형이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갑자기 어쨌든 내가 느끼는데 증상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장내세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내세균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성 소화기 질환인지 아닌지는 우선은 기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증상이 치료해도 오래됐거나 아니면 치료 안 했어도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 보면 그럼 이거는 장내세균 불균형일 가능성이 많다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균종이 많은 게 좋은가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이용을 먹어야 될지 어른용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만 4세입니다. 너무 어리네요. 이거에 대한 제가 아까 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결과들이 사실 있어요. 단일 균종을 줬을 때 효과가 있냐, 다재균을 줬을 때 효과가 있냐, 다 결과가 결론적으로 혼재해요. 한 균주가 다재균주보다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다재균주가 한 균주보다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딱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환자들한테 그냥 이런 균주를 먹여보고 이런 균주를 먹었는데 또 안 맞는 그 사람도 있어요. 먹었더니 더 가스가 형성되고 더 뭐 변이 안 좋아요라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아이에 맞는 게 뭔지. 그래서 먹을 수가 있으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균들도 많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을 수 있는 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어떤 것도 먼저 시도해 보고 만약에 그 균주가 그게 애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균주를 좀 바꿔보는 걸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반응이 있는 여부는 한 달 정도 먹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